명절 아침 며느리가 없어졌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세상에는 말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 누가 먼저 약속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아침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른 척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모른 척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된 비밀이 이 집 안에서 3년을 살아 있었다. 명절 아침은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그건 이 집의 오래된 규칙이었다.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 규칙은 시작되었고 그 어머니가 눈을 감은 뒤에도 규칙은 남았고 지금은 이 집 며느리가 그 규칙을 이어받아 새벽 4시면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잊어도 남는 법이었다. 그날도 며느리는 눈을 떴다.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발이 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각을 느끼면서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기 전에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미 깨어 계셨다. 항상 그랬다. 어머니는 명절이면 새벽 3시부터 깨어 계셨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명절에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췄다. 세 번째 명절에는 그냥 받아들였다. 어머니에게 새벽은 잠드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것이 더 편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른 이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가볍게. 들어오라는 말 대신 기침 소리가 났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창밖은 아직 완전한 어둠이었다.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는 게 없으니 보려는 것도 없었다. 그냥 그 방향으로 얼굴을 두고 앉아 계셨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약봉지가 3개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는 척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녀가 보았다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 오늘 식구들 다 온다는 말을 어머니가 먼저 꺼냈다. 며느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큰아들 가족이 9시쯤 도착할 것이고 셋째 아들은 점심 전에 온다고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고.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말을 꺼낼 때의 목소리가 슬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담담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춥겠다는 말과 같은 무게로 꺼낸 말이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어머니 무릎에 슬쩍 손을 얹었다가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준비 시작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자신도 곧 나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제일 무거웠다. 부엌은 전날 밤부터 준비해둔 재료들로 가득했다. 나물은 데쳐 놓았고 전 부칠 재료는 손질의 볼에 담겨 있었다. 생선은 냉장고 아래칸에 넣어두었고 과일은 거실 선반에 올려두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기억하려고 해도 손이 먼저 헤맸다. 처음 이상함을 알아챈 건 1년 전 추석이었다. 어머니가 나물을 무치다가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집어들었다. 병 모양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 그냥 지나쳤다. 그 다음 명절에는 냉장고에서 된장찌개 냄비를 꺼내려다가 김치통을 꺼냈다. 손잡이를 더듬더듬 찾는 방식이 이상했다. 눈이 찾는 게 아니라 손이 찾고 있었다. 그때도 며느리는 모른 척했다. 세 번째는 제삿날 새벽이었다. 제사상에 올릴 촛불을 켜려는데 어머니가 성냥갑을 집어 드셨다. 성냥을 그었다. 불이 켜졌는데 어머니 손이 그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불꽃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가 조용히 손을 유도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며느리 손목을 잡으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손목을 잡고 오래 계셨다. 그 뒤로 며느리는 혼자 병원을 알아봤다. 어머니 진료를 같이 다니면서도 큰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황반변성.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었다. 일상적인 빛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세밀한 형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점 손상되고 있었다.
물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얼굴 표정을 읽기 어려워지고 글씨를 읽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단계였다. 의사가 말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점점 위험해진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한테 먼저 여쭤봤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한마디였다. 이유도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말하지 말라고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들었다. 자식들이 알면 이 집에서의 삶이 달라진다. 명절에 와서 음식을 받아 먹는 방식이 달라진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상 위의 그릇들을 직접 고르는 것이 제지된다. 어머니의 눈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 며느리는 이해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절 아침에도 부엌 안의 모든 물건은 항상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다. 칼은 왼쪽 두 번째 서랍, 나무 뒤집개는 가스레인지 오른쪽 거리, 소금은 가스레인지 왼쪽 위 선반 설탕 옆, 간장은 그 아래 선반 참기름 왼쪽. 어머니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지만 위치를 기억하셨다. 며느리는 어떤 물건도 원래 자리에서 옮기지 않았다. 오전 6시가 되기 전에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앞치마 끈이 뒤에서 삐뚤게 묶여 있었다. 며느리는 못 본 척했다. 어머니는 전 부치는 자리 앞에 서셨다. 손을 씻고 기름을 두르고 달구어지기를 기다리셨다. 그 순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오래 남는다. 며느리는 옆에서 나무를 묻혔다. 둘이 나란히 섰다. 말이 없었다.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전을 집어 뒤집으려는 순간 뒤집개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다. 팬 가장자리였다. 며느리가 조용히 어머니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어 방향을 살짝 틀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다. 그냥 그 방향으로 뒤집개를 내렸다. 전이 뒤집어졌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어였다. 말로 하지 않고 손으로 했다. 설명하지 않고 유도했다. 고쳐드린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움직였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만 가능한 방식이었다. 큰아들이 도착하면 달라졌다. 셋째 아들이 오면 또 달라졌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웃으시는 동안 며느리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어머니 주변을 조용히 지켰다. 어머니가 음식을 담으시려 할 때 그릇이 어디 있는지, 누군가 물건을 자리에서 옮겨 두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 9시가 조금 넘어서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웃으며 나오셨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봤다. 어머니가 손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다. 이 아이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 많이 컸구나 했다. 손녀는 머리를 따았냐고 물으셨다. 정확했다. 손으로 아이의 얼굴 형태를 느끼면서 머리카락이 묶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표정이 아니라 감촉으로 알아내신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걸 몰랐다. 그냥 할머니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큰아들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요즘 바쁘다는 이야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다. 가끔 웃으셨다. 눈은 아들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아들은 몰랐다. 며느리만 알았다. 셋째 아들 가족은 11시 반쯤 도착했다. 셋째 아들의 아내가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왔다고 했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과일 박스를 받아 드셨다. 박스를 받아 드는 방향이 약간 틀렸다. 며느리가 옆에서 박스 바닥을 조용히 받쳤다. 셋째 며느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니께 큰 소리로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세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 이 나이에 별일 없으면 다 잘 사는 거지 하셨다. 웃으셨다.
셋째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물었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냐고. 어머니가 없다고 하셨다. 고혈압 약이나 잘 드시고 계시냐고 했다.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셨다. 며느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전을 뒤집었다. 고혈압 약만 드시는 게 아니었다.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기 위한 안과 처방약이 2가지 더 있었다. 시력 보조 기구를 쓰기 시작한 것도 2달 전이었다. 어머니 방 협탁 서랍 안쪽에 돋보기가 3개 있었다. 하나는 읽기용, 하나는 텔레비전 자막 볼 때, 하나는 야간용. 아들들은 몰랐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언제 꺼내고 언제 숨기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자식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모두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다. 점심 준비가 무르익어 가는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상을 차리는 것을 도우시려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잠깐 어머니 옆을 지키면서 물건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큰아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도와드릴까요? 했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다. 큰아들 아내가 그냥 있기 뭐하다며 들어왔다. 그러면서 찬 나물 그릇을 들어서 반대편 선반으로 옮겼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그 나물 그릇이 왼쪽 선반 2번째 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오늘 아침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위치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접시들의 자리도 파악하고 계셨다. 지금 그게 바뀌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큰아들 아내가 옮긴 그릇을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갔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이쪽에 있어야 상 차릴 때 편하다고만 했다. 큰아들 아내는 별 생각 없이 그러냐고 했다. 어머니는 부엌 어귀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느꼈다.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계신다는 것을, 그 방향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제사 준비는 오후 1시부터였다. 이 집의 제사는 간소하게 했다.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꾸셨다. 과일 올리고 밥 올리고 탕 하나, 전 몇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큰아들은 처음에 거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고집하셨다. 지금은 그냥 따랐다. 촛불을 켜는 역할은 항상 어머니였다. 며느리는 그게 걱정이었다. 큰아들이 성냥을 건넸다. 어머니가 받으셨다. 성냥갑을 열고 성냥을 꺼내셨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어머니 옆으로 갔다. 제사상 위에 뭔가를 고치는 척했다. 어머니 바로 옆에 섰다. 성냥불이 켜졌다. 어머니 손이 움직였다. 방향이 살짝 틀렸다. 며느리가 손목에 가볍게 손가락을 댔다. 아주 조금 유도했다. 촛불이 켜졌다. 아무도 몰랐다. 큰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절을 했다. 셋째 아들 가족도 차례로 섰다. 어머니가 제일 앞에 계셨다. 촛불 2개가 흔들렸다. 며느리는 제일 뒤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다. 식사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다.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술을 따랐다. 어머니가 한 모금 드셨다. 셋째 아들이 젓가락으로 전을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다. 어머니는 그 전의 위치를 손으로 살짝 더듬어서 찾으셨다. 셋째 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가 많았다. 아이들은 먼저 먹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큰아들이 요즘 집값 이야기를 꺼냈고, 셋째 아들이 직장 이야기를 했고, 두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들으셨다. 웃으셨다. 가끔 말씀도 하셨다. 며느리는 상을 오가며 음식을 채웠다. 그러면서 어머니 앞 그릇들의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확인했다. 아이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따라주고, 남편이 뭔가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고, 그 사이사이에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잘 드시고 계셨다. 그걸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오후 4시쯤 식사가 끝나고 정리가 시작됐다. 큰아들 아내와 셋째 아들 아내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방향을 보고 계셨다.
화면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소리로 들으셨다. 큰아들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다. 셋째 아들이 반대편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주무시기는 잘 주무세요 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 아들들이 어머니 양옆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봤다.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다. 매일 전화드리고 명절에 오고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그것이었다. 알고 있었다면 달랐을까? 며느리는 그 질문을 3년 동안 해왔다. 대답은 항상 갈렸다. 알면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쪽과 알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이라는 쪽. 의사의 말과 어머니의 말. 현실과 어머니의 자존심.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다. 가족들이 돌아간 건 저녁 7시가 지나서였다. 아이들이 먼저 졸려한다고 큰아들이 일어났다. 셋째 아들도 거리가 멀다며 따라 일어났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아들들이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잘 가라고 하셨다. 문이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뒤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꺼졌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정리했다. 내일 아침 어머니가 찾으실 물건들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전날 조금 옮겨진 것들, 오늘 손님들이 쓰면서 바뀐 것들 하나씩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다 끝나고 불을 끄기 전에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다. 칼은 왼쪽 두 번째 서랍, 나무 뒤집개는 가스레인지 오른쪽 거리, 소금은 가스레인지 왼쪽 위 선반 설탕 옆, 간장은 그 아래 선반 참기름 왼쪽. 다 제자리였다. 부엌 불을 껐다. 그날 밤 며느리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자고 있었다. 아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있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는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 집에서 명절을 맞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인지, 이렇게 큰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에서의 마지막인지. 어머니는 당신의 눈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 의사가 설명했던 진행 단계를 며느리는 기억했다. 지금은 형태의 경계가 흐릿하지만 더 진행되면 명암 구분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어둠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고 적절한 관리로 늦출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 오늘을 보내셨다. 며느리는 오늘 어머니가 하신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새벽에 혼자 창가에 앉아 계시던 것, 전을 뒤집으실 때의 손, 촛불을 켜실 때의 눈, 손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시던 것, 식사 중에 전의 위치를 더듬어 찾으시던 것, 아들들이 양옆에 앉아 있을 때 텔레비전 방향을 바라보시던 것.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혼자 하셨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셨다. 며느리만 알았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남편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는 먼저 부엌으로 나갔다. 어머니 방 앞에 멈췄다.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셨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협탁 서랍을 열고 계셨다. 안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다. 돋보기였다. 어머니가 그걸 들고 창가로 가셨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손에 든 것을 들여다보셨다. 며느리는 그게 뭔지 보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걸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가 손에 든 것은 작은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 같았다. 흑백이었다.
어머니가 돋보기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셨다. 오래 보셨다. 며느리는 그 얼굴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울지도 않으셨다. 웃지도 않으셨다. 그냥 보고 계셨다. 아직 볼 수 있을 때 보려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왔다. 부엌에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올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눈물이 났다. 설거지 소리 속에서 국 끓는 소리 속에서 혼자 울었다. 그날 오후에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셨다. 소파에 나란히 앉으셨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남편은 밖에 나가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다. 오래전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야기. 그 당시 시어머니가 눈이 좋지 않으셨다고 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냥 다들 알면서 모른 척 했다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그걸 가장 힘들어 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듯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분한테는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며느리는 듣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첫 번째 명절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며느리가 물건들의 자리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부엌을 점검하고 나서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물건을 옮기면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고맙다는 말은 하기 싫다고 하셨다. 고맙다고 하면 도움을 받은 것이 되고 도움을 받은 것이 되면 못 사는 것이 되니까.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하셨다. 며느리는 그렇다고 했다. 잘 살고 계신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잠깐 있다가 아들들한테는 조금 더 있다가 말하겠다고 하셨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때를 알겠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얼굴에 빛이 닿았다. 어머니가 그 빛 쪽으로 눈을 감으셨다. 빛의 온기를 느끼시는 것 같았다. 형태는 잘 보이지 않아도 빛은 아직 느끼셨다. 며느리가 사라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다. 명절 아침이었다. 새벽 4시에 어머니가 깨셨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나쳤다. 문 아래로 불빛이 없었다. 아직 자고 있는가 했다. 부엌으로 가셨다. 부엌에 아무도 없었다.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었다. 거실에도 없었다. 화장실에도 없었다. 방에는 남편만 자고 있었다. 현관에 며느리 신발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참 서 계셨다. 남편을 깨울까 생각하셨다가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부엌으로 가셨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전날 며느리가 다 정리해 두었을 것이다. 냉장고를 여셨다. 나물이 담겨 있었다. 반죽이 담겨 있었다. 과일이 있었다. 다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셨다. 가스레인지를 켜셨다. 기름을 두르셨다. 혼자 전을 부치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손이 헤맸다. 팬의 위치를 더듬어 찾았다. 뒤집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수정하셨다. 다시 하셨다. 전이 타기 시작할 즈음 남편이 일어났다.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가 혼자 전을 부치고 계셨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제가 할게요 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다. 내가 한다고 하셨다. 남편이 어머니 옆에 섰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섰다.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시는 걸 바라봤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였다. 새벽 공기를 잔뜩 머금은 얼굴이었다.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약국 봉투였다. 어머니 처방약이 어제 다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제 약국이 일찍 문을 닫아서 못 샀다. 오늘 새벽에 문 여는 약국을 찾아 다녀온 것이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들으셨다. 현관문 소리, 발소리, 봉투 소리. 전을 뒤집으셨다. 잘 뒤집혔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다. 앞치마를 들었다. 어머니 옆에 섰다. 둘이 나란히 섰다. 남편은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는 2 사람만 있었다. 말이 없었다.
전 굽는 소리만 가득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점심이 시작됐다. 큰아들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상을 차리는 동안 어머니가 며느리 팔을 한번 잡으셨다가 놓으셨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큰아들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잡은 게 아니었다. 며느리 팔이 어머니 손 쪽으로 왔다. 어머니 손을 거기 두었던 것이었다. 큰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냥 사이가 좋구나 했다. 식사를 하면서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었다. 어머니 요즘 눈은 어떠세요? 전에 눈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하셨다. 별거 아니라고 하셨다. 큰아들이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어머니가 며느리 쪽을 보셨다. 정확하게 며느리 방향이었다. 며느리는 그 눈길을 받으면서 국그릇에 국을 더 담았다. 어머니가 됐다고 하셨다. 이 나이에 병원 가서 뭐 하냐고. 아는 게 약이 아닐 때도 있다고. 큰아들이 그래도요 했다. 어머니가 먹자고 하셨다. 이야기가 끝났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였다. 셋째 아들이 며느리한테 왔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신 것 같냐고. 며느리가 잠깐 있었다. 그냥 드시고 주무시고 잘 지내신다고 했다. 셋째 아들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조금 더 있다가 물었다. 그게 다야 하고. 며느리가 그를 봤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실 거라고 했다. 때가 되면. 셋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물어보지 않았다. 현관에서 어머니가 아들들을 배웅하셨다.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가 등을 두드리셨다. 큰아들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악수를 하듯 손을 맞잡으셨다. 문이 닫혔다. 어머니가 돌아서셨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소파로 가셔서 앉으셨다. 며느리도 앞치마를 벗고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다. 차 시동 소리가 났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고.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빛을 향해 눈을 감으셨다. 형태는 흐릿해도 빛의 색깔은 아직 느끼셨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물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새벽에는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다. 명절 전날에는 같이 준비했다. 병원은 매달 같이 다녔다. 처방약은 떨어지기 전에 받아왔다. 아들들은 몰랐다.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다. 세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집 부엌 안에서, 물건들의 자리 안에서, 손과 손 사이의 간격 안에서 말없이 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명절이 왔다. 어머니의 시력은 조금 더 진행되어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어머니가 때를 알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믿었다. 지금도 믿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다.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들었다. 어머니 옆에 섰다. 둘이 나란히 섰다. 말이 없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무언가 끓기 시작했다. 집에는 말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엌에서 나란히 서는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어떤 자존심은 지켜줄 때 더 단단해진다.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을 때 더 오래 간다. 어떤 비밀은 혼자 가질 때보다 같이 가질 때 덜 무겁다. 며느리는 오늘도 물건을 제자리에 놓았다. 어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손으로 찾으셨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이 집에 며느리가 처음 들어온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가고 피로 연장에 불이 꺼진 뒤였다. 새신랑과 새신부는 신혼여행 짐을 챙기다가 결국 그날 밤은 이 집에서 자기로 했다. 짐이 너무 많았다. 항공편도 이튿날 새벽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도록 주방에 계셨다. 며느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을 때 새벽 2시였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혼인 잔치에 쓴 그릇들이 다 씻겨져 있었다. 며느리가 들어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가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다. 노랫소리 같기도 했다. 기도 소리 같기도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며느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돌아와 누웠다. 그게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배웠다. 시집살이가 힘들었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힘들었다. 당연히 힘들었다. 어머니는 기준이 높았다. 어떤 기준은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제사상에 나물 묻히는 방식, 전 반죽의 농도, 국 끓이는 시간. 처음 몇 년은 그것들이 다 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머니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냥 다시 하셨다. 며느리가 해놓은 것을 보시고 잠깐 계시다가 다시 하셨다.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어도, 며느리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처음에는 그게 상처였다. 나중에 알았다. 어머니는 말로 가르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말 대신 손으로 보여주는 방식, 설명 대신 다시 해주는 방식. 며느리는 그 방식을 원망하다가 이해하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어머니 옆에서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이 집에서의 갈등에 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좋게 말하면 중립, 나쁘게 말하면 방관이었다.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힘드시냐고 물으면 그냥 그러시겠지 했고 며느리가 힘드냐고 하면 그냥 그러겠지 했다. 며느리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것이었다. 그냥 그러겠지가 아니라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병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 왜였는지 처음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았다. 형한테 말해야겠다. 동생한테도 말해야겠다. 다들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남편의 방식이었다. 혼자 짊어지지 않고 나누는 방식.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직 말하지 말라고. 그 말을 지키려면 남편도 빼야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택이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안과에 처음 갔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다. 이거 다 얼마야? 며느리가 보험 되는 거 다 되고 얼마 안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잠깐 계셨다가 알겠다고 하셨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창밖을 보셨다. 버스 창 밖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며느리 눈에는 선명했다. 어머니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알 수 없었다. 형태의 윤곽만 느껴지실 수도 있었다. 색이 번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냥 바라보고 계셨다. 며느리는 말을 걸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내리시는 걸 도우면서 어머니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오늘 고생했다. 그것뿐이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며느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오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다.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편하신 것 같았다. 화면이 없어도 되는 것, 소리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 오후에는 마당에 나가 계시는 때가 많았다. 화분에 물을 주시거나 그냥 마당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햇빛이 잘 드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몸이 알고 계셨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셨다. 그리고 방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게 더 나은 때가 있다. 큰아들이 한 번은 어머니한테 스마트폰을 새로 사드렸다. 화면이 크고 글자도 크게 보인다면서 어머니한테 직접 설정까지 다 해드렸다. 글씨 크기 최대로, 화면 밝기 최대로.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 어머니가 폰을 들고 한참을 보셨다. 화면을 더듬으셨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찾으셨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다. 이걸 누르시면 연락처가 나와요 했다. 어머니가 시도해 보셨다. 손이 조금 더 큰 화면 위를 움직였다. 엉뚱한 곳을 누르셨다. 다시 하셨다. 결국 2번쯤 시도하다가 폰을 내려놓으셨다. 됐다고 하셨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폰은 지금도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알림이 올 때만 불이 들어왔다. 봄이 왔을 때 어머니가 마당 화분에 씨앗을 심으셨다. 매년 하시는 일이었다. 상추와 고추와 깻잎.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다. 화분 몇 개 분량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다. 씨앗을 심으시는 자리가 작년이랑 달랐다. 작년에 심으셨던 위치를 기억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화분 테두리를 손으로 먼저 더듬고 흙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씨앗을 넣으셨다. 며느리가 마당에 같이 나가 있었다. 빨래를 넣는 척했다. 어머니가 씨앗을 다 심으시고 일어나시다가 조금 비틀거리셨다. 며느리가 얼른 갔다. 어머니 팔을 잡았다. 어머니가 잠깐 그 손을 느끼셨다가 괜찮다고 하셨다. 며느리가 손을 놓았다. 어머니가 마당 의자로 가셔서 앉으셨다. 며느리는 빨래를 계속 넣었다. 얼마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올해 상추는 잘 될 것 같다고. 며느리가 그렇겠죠 했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그 말만 했다. 햇빛이 좋았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왔다. 비 오는 날 어머니는 방 안에 많이 계셨다. 바깥이 어두운 날에는 실내도 더 어두워 보이셨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런 날 일부러 집 안불을 더 켰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동선에는 불이 켜져 있도록. 복도, 화장실, 주방. 밤이 오기 전부터 켰다. 남편이 한 번은 불 왜 이렇게 많이 켜 했다. 며느리가 집이 좀 밝아야 기분이 좋다고 했다. 남편이 그러냐고 했다. 가을 명절이 다가올 때였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셨다. 뭔가 쓰신 것 같았다. 종이에 매직펜으로 크게 쓰신 것 같았는데 다 쓰고 보니 글씨가 삐뚤어진 것 같다고 하셨다. 뭘 쓰셨냐고 했다. 어머니가 내년에 심을 씨앗 이름을 적어두려 했다고 하셨다. 봄 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종이를 보니 글씨가 삐뚤어진 정도가 아니었다. 줄이 맞지 않았고 글자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며느리가 제가 다시 써드릴까요 했다. 어머니가 잠깐 계셨다가 그래도 되겠냐고 하셨다. 며느리가 다시 썼다. 크고 또렷하게. 상추, 깻잎, 고추. 3글자씩. 어머니가 받아서 손으로 글씨 위를 쓸어보셨다. 손가락으로 글자의 윤곽을 더듬으셨다. 잘 됐다고 하셨다. 며느리가 어디 두면 찾기 좋으시겠냐고 했다. 어머니가 씨앗통 옆이라고 하셨다. 씨앗통은 마당 선반 오른쪽 끝에 있었다. 거기 붙여드렸다. 어머니가 이제 봄이 오면 찾을 수 있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서 며느리는 봄이 오기를 바랐다. 어머니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셨다. 결혼하기 전 이야기, 친정에서의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며느리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명절에 아들들한테 하시는 이야기들은 정해진 이야기들이었다. 항상 같은 이야기. 남편이 어릴 때 이런 사람이었다. 저 아들이 어릴 때 저런 사람이었다. 자식들 이야기. 며느리한테 하시는 이야기는 달랐다. 어머니 본인의 이야기였다.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땠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셨는지, 처음 시집 왔을 때 무서웠는지, 아들들을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며느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많은 것을 겪어온, 많은 것을 감당해온,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 의사가 보조기구를 권유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 거부하셨다. 쓰기 불편하다고 하셨다. 이물감이 있다고 하셨다. 나이 든 사람이 그런 거 끼고 다니는 게 보기 이상하다고 하셨다. 며느리는 강요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다. 그거 어디 있냐고. 꺼내드렸다.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다. 어머니가 그것을 착용하고 거울을 보셨다. 아니, 거울 방향을 향해서 계셨다.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그냥 벗으셔서 협탁 서랍에 넣으셨다.
그 뒤로 아들들이 없는 시간에는 쓰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방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예전보다 볼륨이 많이 낮았다. 자막을 보실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며느리는 모른 척했다. 겨울이 되었다. 해가 짧아졌다. 오후 4시만 되어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 계절을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 빛이 빨리 사라지는 계절이었다. 며느리는 현관등을 하나 더 달았다. 어두워지기 전부터 켜지는 타이머를 달았다. 남편한테는 겨울에 현관이 너무 어두웠다고 했다. 남편이 그런가 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넘어지신 건 그 겨울이었다. 마당에서였다. 낮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어두워진 순간이었다. 화분 받침대에 발이 걸리신 것 같았다. 다행히 마당 의자를 잡으셔서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다. 며느리가 뛰어나갔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 잠깐 어두웠다고 하셨다. 며느리가 무릎을 살폈다. 벗겨진 곳이 있었다.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약을 발라드렸다. 어머니가 조용히 계셨다. 며느리도 말하지 않았다. 약을 다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고 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들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며느리가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마당에 화분 받침대를 다 치웠다. 바닥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동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했다. 남편이 마당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했다. 며느리가 정리했다고 했다. 남편이 그렇구나 했다. 봄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가셨다. 씨앗통 옆에 붙여둔 종이를 찾으셨다. 손으로 더듬어서 찾으셨다. 상추, 깻잎, 고추. 그 순서대로 심으셨다. 며느리가 옆에서 빨래를 넣었다. 어머니가 씨앗을 다 심고 흙을 두드리셨다. 작년이랑 같은 방식이었다. 해가 좋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올해도 잘 될 것 같다고. 며느리가 그렇겠죠 했다. 두 사람이 마당에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지 며느리는 모른다. 어머니의 시력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아들들에게 말씀하실지, 그 이후 이 집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아는 것은 오늘 하루뿐이었다. 오늘도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방식.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리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언어였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해시태그 사연, 해시태그 실화사연, 해시태그 인생사연, 해시태그 부모자식, 해시태그 반전사연, 해시태그 감동사연, 해시태그 오디오북. 부록 며느리가 기억하는 장면들. 어떤 날들은 지나고 나서야 의미가 보인다. 그날 며느리가 새벽에 약국을 찾아 나선 것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협탁 위에 빈 약봉지를 봤다. 약이 떨어진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다. 어제 약국에 들렀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오늘 아침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잤다. 그런데 잠이 안 왔다. 결국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입었다. 핸드폰으로 근처 야간 약국을 검색했다. 차로 20분 거리에 하나 있었다. 다녀오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혼자 감당하는 게 맞는 건지, 아들들이 알면 이런 새벽을 안 보내도 되지 않을지, 누군가 함께 책임지면 더 낫지 않을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생각들이 지나갔다. 그러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 그 얼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도 며느리는 알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절에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약국에서 약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울기엔 새벽 공기가 너무 찼다. 그냥 운전해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 때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도 잠이 없으셨구나 싶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가 웃으실 때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실 때, 마당에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손주들이 전화로 횡설수설할 때, 그 웃음이 며느리는 좋았다. 말이 없는 어머니가 웃으실 때 얼굴이 다른 사람이 됐다. 젊은 날의 어머니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옆에 있으면 그냥 같이 있었다. 특별한 말 없이. 어머니도 그냥 두셨다. 남편이 어느 날 며느리한테 물었다.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고. 며느리가 원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이 그냥 요즘 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냥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좋아진 게 아니었다. 달라진 거였다.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는 방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 사이의 방식으로, 그것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남편은 그 차이를 몰랐다. 어머니 생신이 봄이었다. 아들들이 식당을 예약했다. 가족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며느리도 당연히 함께 갔다. 식당에서 어머니가 메뉴판을 드셨다.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들들은 뭐 드실래요 하면서 메뉴를 읽어드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며느리는 그 장면을 봤다. 아들들이 메뉴를 읽어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방식도 자연스러웠다. 이 자리에서는 아들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게 전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가 오면, 아들들이 알게 될 때가 오면, 그때는 이 식당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며느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을 봤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뭔가를 부탁하신 건 결혼 2년 차였다.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하셨다. 친정 조카한테 보내는 편지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며느리가 받아 적었다. 그것을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것까지 했다.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다. 글씨가 이제 잘 안 써진다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손이 떨린다고. 며느리는 그렇구나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처음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 눈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다. 아무도 없는 부엌, 혼자 물을 끓이는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빛.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어머니도 아직 방 안에 계셨다. 남편도 자고 있었다. 오롯이 혼자였다. 그 혼자의 시간이 좋았다. 명절 새벽 그 시간에도 준비가 바빠지기 전 잠깐의 그 시간이 있었다. 부엌에 혼자 서서 아무것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순간. 그 순간이 며느리를 버티게 했는지도 몰랐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어딘가에 이런 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가 계실 것이다. 이런 며느리가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반전도 없다. 폭로도 없다. 그냥 날마다 제자리에 물건을 놓고 제 시간에 약을 챙기고 제 옆에 나란히 서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